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그야말로 후보들 간에 회복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최혜병 특검법을 가운데 놓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월요일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모시고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현주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네. 요즘은 주로 좀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네, 우선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요. 3년 너무 길다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위기, 민생 파탄 속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효능감 있게 움직여야 되겠다.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지금 국방위 상임위를 기본으로 하고 또 대통령실을 중복 운영위도 네, 그렇죠. 운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에 그 소관된 업무가 광범위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을 상대하니까 국가안보, 지금 최근에 그 한일 동맹 그렇습니다. 네. 언급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걸 지적하는 김병조 의원을 타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병조 의원이 이 사과 요구에 오히려 호되게 질책을 더하고 꾸짖고 해서 사과를 받아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보 외교도 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직접 국정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제동을 걸 수가 네. 있고요. 또 민생을 파탄내고 민생을 외면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실의 그 정책실을 통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또 감시 감독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최근 이 현안인 이 지금 최혜병 특검 문제 그것도 역시나. 네. 역시 네.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중요 상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그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라 파탄이 나 있는지 우리가 빨리 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네. 정권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못 기다린다 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또 국회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대 국회 그야말로 보면은 국방위와 운영위가 제일 핫한 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야당 주도로 최혜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드디어 또 통과를 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네. 이어서 두 번째인데 네,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여당이 보니까 네. 뭐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반대 토론을 하다가 그 야당이 강제 종료를 했다는 이유로 네. 결국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6선의 국회의원이시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강제 종료가 아니고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지나면 그 종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제한할 네.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표결을 한 거니까 음. 뭐 강제로 종료시킨 건 아니고요. 국회법에 따른 종료이고요. 네. 야당이 여당 같고 그죠? 그러니까요. 예. 여당이 야당 같은 그런 모습이 됐어요. 대통령의 경로를 무마하고 임성근을 지키고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한일 관계 말씀하셨는데 네, 김병주 네. 의원 얘기한 것 보면 네. 그 한일 동맹이란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있었어도 안 되고. 유사시 네. 군사 개입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네, 동맹이라고 네. 이러는데 네. 그냥 협력 관계라고 하면 모를까. 네. 결국은 그것도 네.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네. 사과했죠. 네. 네. 그런데 그것도 그 뒷문 사과였어요. 정정당당한 사과가 아니라 네. 그냥 당 대변인실 명의의 그런 그렇죠. 사과로 예. 슬그머니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 사과 그거보다는 지금 작동되는 모양새가 이 그 독도 영토 침탈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또 초계기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이 더 큰 소리치고 맞습니다. 지금 합동 군사훈련을 해상에서 멀쩡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말만
말만 사과인 거지. 실제로는 군사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다. 네.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 사성장군 네. 출신이고 김병주 의원 자체가 네. 뭔가 이제 군사 동맹에 대해서 인식틀이 네. 정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국방위 차원에서도 그런 네.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국방위를 무서워서 못 열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서의 국방부 장관이다 보니 영토 수호나 기본의 기본 장착이 안 돼 있는 네. 장관과 상임위원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함부로 국방위를 못 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2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네. 최혜병 입법청문회 추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 소속되신 운영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네.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놓고 꾸짖기도 네,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네. 21대 국회와 달리 약간 효능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의원님 의정활동 초입이지만 좀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계십니까? 사실 그 국회가 제대로 그 현안을 딱 놓고 이 조사를 하니까 여태까지 거짓말했던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이었구나 들통이 나는 장면을 그렇죠.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저렇게 조사 활동을 벌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검사들 네. 직권남용하고 또 조작하고 사건을 음. 날조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 네, 네. 다시 법사위에 돌려보내서 조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국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잘한 거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 네. 필요성이나 효능감을 네, 네. 좀 느끼는 차원일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여러 네, 좋은 네.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 그 상임위를 어디 갈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하고 많은 상임위 중에 국방위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 최혜병 사건에서 멀쩡한 자제분을 군에 보내놓고 이제 죽음의 원인도 알 수 없도록 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유족들한테 이 진상을 반드시 밝혀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최장병의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더라.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속으로 다짐을 했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그 상임위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새삼스러운 풍경이 아니라 저는 일찍이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겪어봤잖아요. 네. 사건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덮는데 너무 뻔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리에서도 똑같이 재벌을 남 못 준다고 네. 그대로 보인 것이 이 최장병 사건인 것 같아서 이건 제대로 제가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네. 국방위를 선택한 거죠. 지금 여러 돌아가는 저간의 사정을 보면 네. 국방부에 있는 여러 요직에 있는 분들이 네, 네. 대통령실에 전화 연락을 많이 받고 움직인 것 듯한 네. 정황이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나타나는 게 네. 아니에요. 그 8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이제 그날은 이 사건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을 보직해임을 하고 네. 또 경북경찰청에 제대로 이첩이 돼 있는 것을 불법 회수를 하잖아요. 뺏어왔죠. 네. 네네. 그 뺏어 오는 그날 보면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사이에 무려 155회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155회 거예요. 통화나 이루어졌나요? 네, 네. 네. 73회. 73회. 73회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155분의 네. 이 총량 시간이죠. 네. 그런 통화 시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그날 그 신범철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무려 7차례나 통화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장관이 네. 국외 출장 중이었고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대통령의 7차례 통화
그다음에 관계 기관의 73회의 통화 횟수, 엄청난 통화 횟수, 155분간의 통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장관도 해보셨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네. 장관한테 네. 개인 전화로 전화를 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없는데 그 7070번으로 네. 이종섭 장관에게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화가 누구 전화냐, 어디서 쓰느냐 그랬더니 국가기밀이래요. 그런데 국회에서 강효정 의원이 네. 챗봇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다 챗봇도 다 아는 그러니까요. 예. 전화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기밀일 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기밀이라고 우기는 거죠. 아니 뭐 AI도 네. 그렇게 기밀이 네. 아니라고 하고 네. 뭐 천하람 그 의원 얘기 봤더니 네. 본인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들이 다 02800XXX라고 네, 하고 네, 네. 그런데 특정하게 그 번호만 네. 누군지 수신처를 알 수 없다고 네. 하는데 네. 재밌는 점은 안보실장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뭐 비서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네, 네. 남는 인물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2일에는 네. 개인 전화로도 네. 그 차관 장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관 재직 중에 대통령 전화를 개인적으로 개인 네. 폰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차관한테도 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를 뒷받침하는 거죠. 막 그 네. 성질 나니까 이 관계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 7월 31일 날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은 누가 사단장 해라고 경로했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 그대로를 계속 전화 들고서 관계자들한테 압박을 하고 그랬겠죠. 네. 그 사람마다 보면은 근데 예. 제가 네. 법무부 장관 할 때요. 제 밑에 검찰국장이 검사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청과 외청인 검찰청과 장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 보직의 성격이. 그 검찰국장이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 회의하다 말고. 아 그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를 하는데 왜 그랬겠어요?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근데 그것이 보통의 그 전화가 아니라 정말 경로예요. 속사포처럼 거의 그 욕설 같은 말들, 네. 욕설 같은 말이 아니고 욕설이에요. 그걸 막 퍼부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회의 도중에 뛰쳐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아 그러니까 난감해하면서. 그러니까 쏘시음이 네. 밖으로 들리게 될 네, 수도 네, 있으니까 본인이 난감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네, 의심이 네, 많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경로라는 게 그런 종류라고 짐작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왜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라는 그런 게 쏟으면서 욕설을 계속 던지는 네. 전화였으리라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럴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운영위도 이제 겸임을 하고 계시니까 그날 네. 그 자리에서 보면 네. 또 경로의 실체에 대해서 네. 또 여당은 강력하게 부인을 또 하더라고요. 뭐 그걸 뭐 알고 엄하는 게 아니라 용산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캐비넷이 안 열리고 또 잘 충성하면은 한 자리 줄 압니까?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이나 이렇게 중심이 네. 되셔가지고 많이 쏘아붙이고 있는데 네. 경찰은 결국은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네, 최혜병 네. 일주일 전에 이제 사건을 정리하는 네, 게 네. 옳다라는 의견을 내기 무섭게 네. 정말로 7월 19일로 다가왔잖아요. 네. 오늘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최혜병의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였고 네.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따져묻는 과정에서 9명을 이제 입건을 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중에 3명을 네. 이제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을 네. 했고요. 네. 그 중에 1명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경북청에서 지금 그 수사를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운영위에서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추궁을 했더니 수사 발표를 기다리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놓은 거죠. 이미. 근데 그게 모순되는 것이 그 앞에 그러면 제대로 이첩되는 걸 왜 회수를 하나요? 아니 그러니 놔두면 됐죠. 네. 그러면
그때는 회수를 하고 지금은 믿어주자. 그때는 회수를 당하고 그죠? 네. 그때는 수사할 자격도 없다라고 네. 수사 불신 수사권 박탈을 당한 경찰청에서 지금은 믿어달라라고 불송치하고 네. 네. 그리고 그 수사 신뢰가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그런 가장 결정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들었다가 잠깐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그 직권 남용이야 뭐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남용도 없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였던 네. 것 같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도 구체적으로 그런 위치 지위에 있지 않고 네. 구체적으로 그런 의무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미 구체적인 것이 드러났거든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 피해 복구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개입했잖아요. 네. 네. 근데 있는 드러난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궤변만 늘어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사 내용 결과 네. 발표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이 내용이 네, 사실은 네. 그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네, 대두가 네.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네. 군사교범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편의적인 판단을 좀 네. 한 것 같고요. 네.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일부 네. 하위 이제 그 네.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네. 있었으면 일부 확인되나 네. 뭐 이를 이유로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이제 그냥 부담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미 드러난 녹음 들어보면은 막 윽박지르고 네. 막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 수색 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강박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냥 다수의 부담감을 느꼈다. 그다음에 뭐 바둑판 모양의 네. 수색을 해라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괜찮다. 아마도 제 모르긴 모르지만은 네. 피의자로 이제 이번에 송치된 네. 그 대대장들 상당수는 네.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일방의 주장을 이제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행안위 소속이긴 하지만 네.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국방위에서도 뭔가 노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네. 그런데 뭐 겁나서 국방위를 계속 안 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근데 제가 왜 그때 제가 한번 김건희 여사가 동유럽 순방 중에 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뭐 경호원 16명인가 있고 5곳의 명품 매장 막 네네. 돌아다녀가지고 그 해외 언론에 먼저 실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날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딱 보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걸. 네. 근데 제 페이스북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기사화가 딱 돼버렸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명품 호화 쇼핑 논란이 일어나고 이제 대통령이 새벽에 귀국을 해가지고 바로 예천에 수해 피해 지역인 예천에 네. 새벽에 성남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10시 좀 넘어서 예천에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11시에 그날 11시에 네.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바로 수색 들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수색 출동을 지시를 하는 거죠. 피해 복구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네. 그러니까 그날의 호들갑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인데 네. 어떻게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는데. 네. 그러니까 피해 복구 작업이 아니라 수색 활동 지시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둘러 호들갑을 떠니까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게 그렇죠. 됐던 네. 것이고. 구명조끼도 없이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불리한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가장 충직했던 부하 임성근이 눈에 삼삼하지 않겠어요? 그걸 엄호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러려면 누가 사단장 해? 이렇게 경로를 했던 것이고 딱 거기서 비롯된 것인데 네. 모든 국정 운영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이 생각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네. 국정을 다 그렇게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네. 이 수사 법리적인 판단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의 입장을 네. 보면은 여단장은 또 송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이 네. 자기들이 보기에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인데 네. 이 사람은 불송치하고 여단장만 송치한다. 네.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임성근은 책임은 전가시키고 네. 또 구명 운동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 편지를 써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공분을 자아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경찰의 또 판단 과정에서 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 의원님은 또 이제 의원이시기 전에 법률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이번에 적정하게 좀 작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자의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에요. 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네. 그러니까 수사가 부적정하거나 미진했거나 할 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주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경찰청장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북청장이 임의로 네. 막 열어가지고 네. 그 궤변을 다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이 피의자의 그 강변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걸 지금 발표했잖아요. 아니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네.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자적 관점에서는 네, 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네. 관여한 수사심의위원이라면 들어갈 땐 네.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겠죠. 네. 근데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가 어떻게 됐는지 몇 표 몇 표 대 몇 표인지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공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은 아마 비공개일 거로 네. 안 찾아봤지만 그럴 것 같으네요. 네. 아니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뭔가 네. 이렇게 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네, 네.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을 네, 네. 주기도 하잖아요. 네, 사전적으로 네, 네. 그런 결론을 발판 네, 삼아서 네, 네. 자기 결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그렇죠. 이제 예. 포장하는. 네. 그러니까 이 법 원래 그 독재 정치에서 법은 항상 그 독재를 미화해주고 포장해주고 하는 그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 네.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럴수록 국민 분노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민 분노가 이제 아무래도 이번 결정을 통해서 네, 조금 더 고조될 네. 것이라고 보이고 네. 아까 서두에 막 얘기했던 것처럼 네. 19일이 되면 최혜병의 또 일주기가 돌아오는 상황인데 네. 결국 국민의 모든 관심은 네.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런 법 기술을 아까 회수를 했으니까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 지침을 내려 보낸 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 예상한 대로 불송치 결정을 결정이 내리고 내려지고 네. 그럼 대통령은 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1년의 코스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특검이 어쨌든 간에 네. 특검이 시행이 되려면은 네. 거부권 행사가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네. 결국 국회에 또 표결 작업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를 했으니까 네. 산술로 해보면 7표일 텐데 네. 뭔가 의외의 결과가 도출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그 어떤 집단적인 그 무지성, 네, 반지성 이런 행태로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네. 한동훈 어쨌든 유력 후보인데 대표.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 네.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안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보시기에 민주당이 좀 농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나 이런 특검들은 그냥 아까 그런 법 기술의 일종이에요. 네, 법을 이용한 포장술이 네.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을.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요거라도 대안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조금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특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진상 규명이 목적인 거죠. 그런데 특검을 누가 하느냐는 진상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장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대법원장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현재의 대법원이 제대로 저는 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인권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포장술, 법이 독재의 도구, 진실을 억누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 어제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 측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면 뭐 7번째 조사라고 하던데 좀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최해병 특검 통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방탄 국회라고 국민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 국회에서 제공되는 노트북에 방탄 특검이라고 써놨어요. 이재명 방탄 특검이다. 그런 것처럼 인지 부조화인데 좀 웃었어요, 저도. 근데 아마 지금 그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싶어요. 그 검사 4명 탄핵소추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 회부하고 뭐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또 검사 한 200명이 집단 반발을 하고 그 연장선에서 그 한번 소환해보는 그러니까 검찰권의 남용이겠죠. 정치 검찰을 보여주는 한 특징이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미 항소심 그 구형까지 나와 있는 주가 조작 사건에 계좌를 제공하고 같이 주문 내고 했던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안 했잖아요. 김 여사부터 먼저 소환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뭐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여전히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서 그 검찰과 그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에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또 이제 설명 자료를 내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아마 용산에서 뭐라고 한 모양이죠. 어디 감히? 물론 이제 뭐 그냥 사인인 변호사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놓는 상황인데 결국은 또 이제 이게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그 문제라는 게 그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8월에 또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당대 레이스가 시작되는 과정이고 뚜렷한 후보 김두관 전 의원이 지금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는 좀 어떻게 좀 치러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원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3년 너무 길다. 라고 하는 한편 그 이제 믿을 때는 우리가 의지할 때는 야당밖에 없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일관되는 거죠.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권 교체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의사는 확고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흐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앞전에 보면은 그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있었는데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이제 동조하는 의견을 좀 많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국민 주권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의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당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에 가입하고 또 정당에 가입했으면 목소리가 반영되길 원하는 것이고 만약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출을 하게 해주고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이 다분히 추상적인 주권 재민을 정당의 틀 안에서 네. 자꾸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함으로써 이 정치적인 응집력이 생기겠죠. 연대하는 힘도 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네. 그 당원의 주권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네. 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그 보면 일부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 의사라는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또 한계점 같은 걸 지적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 그 보는 눈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음. 하나의 그 정치 전문 집단으로서 정보의 양도 다르고 네. 질도 다르고 하면은 판단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라고 할 게 아니라 음. 이게 보고를 하고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명을 설명 잘해야 의무가 되는 있고 거죠. 네. 네. 설득해 나가는 게 이제 정치 리더십인 음. 거죠. 나는 달라요. 그런 차별을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권력은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소간의 전략적인 여지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네. 뭘 알아 당신들이. 이건 좀 곤란하지 네. 않느냐. 뭔가 하는 이제 거지. 뭐 가르치려는 태도 네, 네.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 전당대회라는 게 대표도 뽑지만 네. 또 최고위원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네. 예전에 정치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던 김민석 의원도 이제 입후보를 하신 상황이고 그 네. 이외에도 뭐 이현주, 강선우, 한준호, 김병주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원외에 있는 분도 최고위원 도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대표도 하셨으니까 네. 좀 최고위원 선거를 치를 때 이분들이 좀 어떤 부분을 좀 당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 지도력이 잘 안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계파적인 특징만 언론에서 언급이 되죠. 뭐 친명, 비명, 친문, 비문 맞아요. 뭐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은 사실은 하나의 그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물론 정당의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네. 정당의 정강 정책은 국민들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탈하면 안 되거든. 예를 들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해놓고 중산층과 서민은 종부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종부세를 폐지합시다. 앞뒤가 안 맞는. 네. 네. 그래서 그 결사체로서의 정당이 무엇을 목표하고 실현하는지 처방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사체로서 정치 철학 기반은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최고 지도부에서 우리 당의 철학적 기반은 이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를 좀 분명한 선이 좀 분명한 분들이 네. 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김민석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물론 번외로 여쭤보는 거지만은 네. 워낙 가까우시니까 네. 좀 도와달라고 안 하십니까? 선거를. 아마도 네. 말 안 해도 도와줄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제 그 네. 어떻게 보면 연수원 동기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그 대표 후보랑 싸울 때도 한마디 훈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연락은 혹시 홍준표 의원은 없었습니까? 네. 시장은. 네. 아니 뭐 그냥 그냥 넘어간다요. 네. 네. 그리고 요즘 행보를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의원님을 찾는 곳이 전국에 많을 것 같은데 네. 지난달 말인가요? 그 광주에 네, 네. 내려가셨더라고요. 네, 네, 가서 네. 토크 콘서트를 하셨던데 네, 네, 네. 좀 토크 콘서트를 광주라는 지역에 가서 네. 굳이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힘들 때마다 가서 의지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지 한 번도 우리가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의당 사랑해 주겠지. 힘들 때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거야. 그렇게 네. 믿기만 하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앞으로의 그 위기 대응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를 표현해주고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한번 네. 당원들과 그 콘서트를 네, 가진 네, 거고 네. 그날 보니까 사회를 보니까 전남대 그 네. 박구영 교수님 보신 거죠? 네, 네, 네. 네. 박구영 교수님하고 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인연은 없는데요. 지난번 제가 그 의장 선거에 떨어졌을 때 네. 분석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 정치다. 어떤 그동안은 시민사회가
어떤 비판도 하면서 네. 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전개를 했다면 그런 시민단체보다는 정당에 들어와서 직접 아까 그런 주권 재민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 근데 정당이 그걸 아직 수용할 그런 사고 이게 좀 부족하다를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 국민 여론과 괴리가 있었는지. 네. 이 민주당의 결정이 괴리가 있었나 그걸 따라잡질 못해서 그렇다 해요. 이 주권자의 의식은 한참 앞서갔는데 네. 정당이 오히려 지체돼 있는 거예요. 정당의 변화가, 리더십이 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걸 보고 참 간결하고 쉽다. 그리고 깊이 있게 보셨다. 네. 보통 철학 그럼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쉽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간 김에 이제 한번 그렇게 모시고 싶었죠. 가서 콘서트 과정에서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회복 탄력성 문제도 얘기를 좀 해주셨다고요. 그건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게 그 회복성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우리가 늘 이 5,000년 역사에서 결정적 고비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면면이.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특정 개인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당대의 민중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국민. 네. 그렇듯이 그걸 이제 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네. 이 결정적 계기에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돼. 안 되는. 네.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는 음. 의병이면 의병, 3.1 만세운동이면 만세운동, 또 최근에 촛불 저항운동이면 촛불 저항운동처럼 이제 그걸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치가 계속 지루하게 할 듯 말 듯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러면 중도층이 달아나 또 역풍부로 예. 이러면 이제 그런 정치의 회복성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저쪽에서 나라를 파탄내서 그 임계점까지 너무 망가지면 나중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가 병에 걸려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다시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지. 말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복성은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네. 우리가 또 역풍 분다, 중도가 달아난다 하면서 할 듯 말 듯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도 지양돼야 되고, 양쪽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은 제가 늘 중요한 정치 언어로 자꾸 상기시키는 거죠. 네. 네. 그 맞물려서 이제 네. 민주당이 좀 자성해야 될 부분도 네.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까? 저는 그것이었어요. 이 광주에 대해서. 네. 마치 그 주권 재민의 최초의 눈빛이 그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어요. 네. 전봉준 녹두 장군이 사진이 두 컷이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 사진, 첫 번째 사진이 그 주권 재민의 가장 표본적인 눈빛이라는 그 형형한 거예요. 눈빛. 네. 그렇죠. 형형한 눈빛.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주권 재민, 그 주권자로서의 가장 이 저항적인 결연함을 보인 게 이제 광주 5.18이었겠죠. 네.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돈을 해 주시니까, 네. 갑자기 이게 딱 옷깃이 여며지는 네.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철학자의 에너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절로 이렇게 허리가 네, 허리가 딱 고치 세워지고 네. 여겨지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벼운 얘기 좀 한두 가지 좀 드려볼게요. 제가 국방위 이렇게 명단을 보다 보니까 놀란 점이 우리 의원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조국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왜 법사위 아직도 세 분이 좀 국방위에 다 계실까 그런 생각 잠깐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야 뭐 아까 그런 네. 최혜병 네. 사건에 대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나라를 내가 겪었던 검찰총장이 이제 나라까지 장악을 해서 네. 이렇게 파탄 내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강변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일도 또 이렇게 마찬가지 이걸 그냥 넘어가면 네. 마찬가지 이 일을 더 크게 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끔찍한 거죠. 네. 근데 다른 두 분한테 한번 모시고 물어보십시오. 왜 오셨나?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그 박은정 의원도 사실 네, 당은 네. 달리하지만 네.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그 감찰 담당관을 지내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애틋한 감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검찰이요.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박은정 하나를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후로도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으로서도 지금 뭐 검찰 200명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 그 비위 직권 남용한 검사가 직권 남용하면 당연히 국회가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원리잖아요. 견제와 균형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 독재 정권에 그들이 무슨 특권,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 막 그 항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집단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비위에 대해서 이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를 네. 청구하고 했을 때 이 전국의 검사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일제히. 그럴 때 이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 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했어요. 네.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후로 보복하기 위해서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맞습니다. 네.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어요. 장관이 부당하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네. 아니다. 감찰의 독자성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한 것이다. 적법하게 한 것이다. 꿋꿋하게. 그러니까 그런 회유와 겁박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용기와 소신을 갖춘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에서 그런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것이 통탄할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각종 정치 현안을 놓고 추미애 네. 의원님과 함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님 늘 그렇지만 네. 다음번에도 꼭 한번 출연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현주 의원과 변희재 대표 모시고 현안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